저는 한 3일 전에 일본에서 무슨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거기 갔다 왔습니다. 일본에서도 지금 북핵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일본 사람들은 납치자 문제가 있습니다. 북한 공작원들이 한국 해변에서 한국 청년들 바닷가에 놀러 온 학생들을 납치해 간 거, 뭐 그건 잘 아실 겁니다. 일본 해안에서도 또 일본 사람들을 많이 납치해 갔어요. 그래서 일본어 교육에 서먹기도 하고 이러다가 2002년에 고이즈미가 김정일을 만나니까 김정일이가 놀랍게도 우리 납치해 온 것이 사실이다 해가지고 그 중에서 몇 명을 돌려줬습니다. 왜 이 납치자 문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왔느냐 하면 그건 김현희 덕분입니다. 김현희가 잡혀와가지고 자신한테 일본어를 가르쳐 준 사람이 리은혜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사실은 떨려온 일본인이었다. 그런데 아마 술집에서 일한 것 같더라.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리은혜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 안기부하고 일본 경찰이 한 3년 동안 뒤지니까 일본에서 행방불명된 다구치 야에코란 여자다 하는 것을 특정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 정부도 공식적으로 납치자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을 했고 그게 2002년 9월 17일 날 김정일이가 고이즈미한테 이 납치 문제를 고백하고 돌려주면은 일본과 북한이 수교를 해가지고 최소한 100억 달러의 배상금을 받겠다는 계산으로 고백 송환해 줬습니다. 그런데 김정일이가 오판을 했어요. 고이즈미하고만 단판 지으면 될 줄 알았는데 일본 여론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일본 언론이 들고 일어났어요. 돌아온 사람들을 사실은 임시로 보내주고 곧 가족이 있는 북한으로 돌아가기로 했는데 못 돌아가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걸 가지고 일북 수교는 안 된다. 거기 앞장선 사람이 그때 관방부장관이던 아베 총리입니다. 아베 총리는 이 납치자 문제로 해가지고 총리가 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도 수교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책을 바꿉니다. 우리나라도 여론에서 권력이 나옵니다. 총구에서 권력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지금 불만이 많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든 여론을 형성하도록 여론을 일으키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론이 바뀌면은 선거 결과가 바뀌죠. 그러면 정부가 바뀝니다. 정책도 바뀝니다. 이번에 중국에서 수모를 당한 데 대해서 한국인으로서 자존심 상하고 문재인 정부가 국내에서는 뭐 박근혜, 이명박 세력을 상대로 검찰 앞세워가지고 아주 용감하게 돌격을 하는데 국제 무대에 나가면은 왜 저 모양이냐. 이게 처음 아니잖아요. 김영삼 대통령도 그런 국내에서는 골목대장처럼 하다가 국제 무대에 나가면 사람이 갑자기 작아지는 수가 있습니다. 작아지는. 왜 그렇습니까? 국내에서는 검찰만 잘 부릴 수 있으면 국내에서는 상대를 침묵시키고 언론도 길을 죽일 수 있지만은 국제 무대에 가서 그게 통합니까? 국제 무대에 가서 그 사람의 본래 무게가 실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보면은 국제 무대에서 제일 큰 소리 쳤던 사람은 누구죠? 이승만 대통령이죠. 이승만 대통령. 좀 과해가지고 아이젠하워 대통령하고 무슨 회담하다가 좀 아주 한일 수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일어서서 나가버렸어요. 그 등을 향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저런 고얀 놈이 있느냐고 과물질을 합니다. 그 통역은 안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장관들이 얼마나 낭패했겠습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설득해가지고 다시 회담장으로 오니까 이번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일어나가지고 시계를 딱 보더니 내 기자회견을 하러 가야 되니까 지금 나가겠다 해가지고 가버렸어요, 그냥.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승만보다 15살 정도 나이는 아래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작은 나라에서도 큰 인물이 나올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큰 인물이죠. 세계를 가슴에 품은 사람이니까. 이분이 상대한 미국 역대 대통령은 다 미국에서도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드로 윌슨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을 할 때 그때 학생이 이승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드로 윌슨이 1차 세계대전 때 대통령이 됐어요. 민족 자결주의를 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6.25 때는 파트너가 트루만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아이젠하워 대통령. 아이젠하워, 트루만, 우드로 윌슨 이 세 분은 미국에서 역대 40여 명의 역대 대통령 랭킹을 내면은 10등 안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10등 안에. 트루만 대통령이 5등 아니면 6등 이렇게 되고요. 또 한 분이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30대 초반에 여기서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한 5년 고생하다가 나와가지고 미국에 유학 가서 찾아간 사람이 시어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을 찾아갔습니다. 시어도르 루즈벨트. 그래서 한국을 일본에 넘기지 마라 하고 간청하는, 건의하는 그 식민지가 되기 직전의 아시아에서 가장 못 사는 동네에서 온 청년이 누구를 소개받고 해가지고 시어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만났어요. 그때는 이미 미국이 한국을 일본에 넘기기로 밀약을 한 뒤니까 그 효과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어도르 루즈벨트도 미국 대통령 중에서 아주 이 랭킹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내 대통령과 특별한 관계를 맺었던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미국 사람들보다 영어를 더 잘하고 미국 사람들보다 미국의 건국사에 대해서 더 해박한 지식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 작은 나라에 신생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니까 나라는 작은데 미국을 상대로 큰 소리 치면서 또 북한, 중공, 소련을 겁주면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발전의 고속도로를 놓았던 사람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 이승만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비교하면 해보십시오. 그때의 한국의 국력과 지금의 한국의 국력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비교가 안 되죠, 그죠? 가장 가난했던 나라, 한국은 가장 잘 사는 나라, 가장 오래 사는 나라입니다. 한국 국민들이 2030년 되면 남녀 공이 일본보다도 최장수국, 세계 최장수국이 되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왜 저런 대접을 받습니까? 중국에 가서 왜 저런 대접을 받습니까? 중국한테 왜 만만하게 보입니까? 그 원인은 우선 그 자신의 문제죠. 대통령 자신의 실력. 남 탓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누가 남 탓하겠습니까? 그런 대접받은 데 대해서 남 탓할 사람이 있습니까? 대통령보다 높은 사람이 있어야 남 탓을 하지.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한미동맹이 약화되니까 저런 대접을 받습니다. 한국 뒤에 미국이 있다고 해야 중국이 겁을 내는 거 아닙니까? 세 번째는 한국에 핵무기가 없어서 이렇습니다. 한국이 핵무기가 있으면은 이스라엘이 핵무기가 있으니까 이스라엘을 시진핑이가 이스라엘 네타냐후 수상을 저런 식으로 대접하겠습니까? 절대 못하죠. 그러니까 자주국방력이죠. 결국 자주국방력. 자주국방력이 약하면 한미동맹이라도 단단하게 해야 되는데 한미동맹에 금이 가니까 사드 문제는 저게 한국의 좌파들이 사드는 중국이 만든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의 좌파들이
사드 반대라고 외치니까 중국이 멀리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야 이거 좋은 수가 생겼다. 한국의 좌파들하고 손잡으면 되겠다. 더구나 한국의 좌파 중에서 앞으로 대통령이 될 사람까지 저런 주장을 한다. 잘 됐다. 해가지고 사드 배치 반대라는 말도 안 되는 외교 카드를 가지고 나와서 이 지경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에 이들을 뭐라고 부르야 될지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역적이라고 부르는 게 맞지만은 점잖게 이야기해서 막 좌파 반대한민국 세력이라고 불러야 되겠어요. 세상에 자기를 지키기 위한 무기를 자기 돈도 아니고 미국이 가져와서 미국 돈으로 배치해 주겠다는데 그거 반대하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또 추가 배치를 안 하겠다고 약속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추가 배치 안 하면은 수도권에 2,500만 국민들이 북한의 핵미사일에 완전히 노출되어 버리는데 이거는 중국에 대한 양보가 아니라 북한에 대한 양보입니다. 중국에 대한 무슨 굴복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김정은의 핵미사일에 수도권에 살고 있는 2,500만 주민들의 안전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시진핑 두 사람의 안전을 또는 만족을 위해서 2,500만 자국민의 안전을 희생시키는 겁니다. 우리 70년 역사상 아니 2000년 민족사에서 이런 굴욕이 없습니다. 병자호란하고 비교해도 안 됩니다. 이거는. 병자호란에 1637년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항복하고 나와가지고 삼전도 그 얼어붙은 땅에서 정태종은 저 높은 자리에 앉아있고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다가 9번이나 부딪히는 그런 굴욕, 삼전도의 굴욕. 그때는 전쟁에서 졌으니까 또 동맹국이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동맹국이 없습니까? 미국이 있고 동맹국은 아니지만 우호관계인 일본이 있잖아요. 한미일 동맹관계 딱 스크럼을 짜면은 어디 중국, 러시아, 북한이 한국을 이렇게 대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스스로 한미동맹, 한일 우호관계 약화시키니까 저런 대접을 받는 겁니다. 저런 대접. 이것은 인조보다 더 굴욕적인 외교를 한 겁니다. 인조보다. 부산 일본 영사관 앞에 뭡니까? 2016년, 작년이죠 아마? 작년에 뭐 세웠잖아요. 그죠? 위안부상 세운 게 맞죠? 바로 여기서 가깝죠? 그건 불법입니다. 불법 건축물입니다. 그 외교 관례상 그런 걸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동구청이 철거를 했더니 문재인 당시 전 대표가 페이스북인가 뭐 어디 트위터에다가 야 이거는 친일을 하는 거다라고 선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동구청이 굴복을 해가지고 그 다음날에 돌려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대사 총영사를 소환했어요. 아니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왜 거기 세워야 됩니까? 지금 일본이 무슨 군국주의 나라입니까? 일본도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그러면 일본에 있는 한국 대사관 앞에 불법 건축물을 세우면 어떻게 합니까? 법은 지켜야죠. 법은 지키고 약속은 지켜야지. 약속은 지켜야. 그런데 그렇게 한 행동의 사드 배치에도 비판적이고 한일 간에 박근혜 아베 사이에 합의했던 종전위안비 문제에 대한 최종 합의 거기에도 터집을 잡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사이가 가지고 결국 중국에 가서 아까 우리 김영 선생이 이야기했던 대로 정유년에 무슨 외교 재앙, 외교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참사가 일어났어요. 이거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외교는 한번 삐그러지면 회복이 참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한반도 정세가 대격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세 번째 정도 되는 이 동북아시아에 거대한 질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라가 삼국 통일할 때입니다. 신라가 삼국 통일할 때 외교를 잘 해가지고 당나라와 손을 잡았습니다. 나당 동맹을 맺었습니다. 김춘추가 당태종과 담판을 해가지고 그래서 당나라와 손잡고 백제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통일하는가 했더니 당나라가 신라를 앞세워가지고 숙적인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신라의 숙적인 백제를 멸망시킨 데까지는 의견이 같았는데 이제 속내를 드러내가지고 신라마저 속국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라가 어떻게 하느냐 큰 고민에 빠졌죠. 전쟁이냐 평화냐. 전쟁을 선택을 했습니다. 당나라와의 결전을 선택을 했어요. 세계 최강대국인 당고종 시절에. 그래서 서기 670년에서 676년 사이에 6년 동안 육상에서 싸우고 바다에서 싸우고 일진일퇴를 했습니다. 운 좋게도 지금 티베트 근방에서 토번이라는 세력이 반란을 일으켜서 서한을 위협을 하니까 중국이 한반도는 신라한테 넘겨주는 게 낫겠다. 신라가 우리나라까지 쳐들어오려고 하는 나라는 아니다. 해서 한반도를 포기하고 그래 함으로써 신라의 삼국 통일이 평양 원산선 이남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한반도가 딱 주인이 확실하고 통일된 나라가 딱 들어서니까 동북아시아 전체에 평화가 왔습니다. 한반도가 불안하면은 외세가 개입해가지고 국제전쟁터가 됩니다. 그런데 신라가 딱 중심을 잡으니까 당나라, 신라, 외, 일본까지도 전쟁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뒤 250년 동안 동북아에서 고대의 황금기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 한중일 세 나라는 유교, 한자 문화권에다가 불교, 공통된 일종의 가치관, 풍습을 갖게 됐어요. 말하자면 요사리로 말하면 민주주의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같이 가지면은 그런 나라들끼리는 서로 협조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한중일이 전쟁하지 않고 불교 문화를 각자 발전시키고 서로 교류를 활발하게 하고 그런 과정에서 신라 사람들은 말도 잘 타지만 배를 잘 모는 사람들이라서 장보고와 같은 이 해상 무역에 왕자도 나오고 해서 황금기 250년을 만들어내는 것이 신라의 삼국통일입니다. 두 번째 큰 변화는 1945년입니다. 일본이 패전하니까 소련군이 38선까지 내려오고 미군이 38선까지 올라와 가지고 한반도가 분단됐습니다. 거대한 변화가 중국에서 일어났습니다. 49년에 중국이 공산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동서냉전이 바로 한국에서 38선으로 해서 딱 구도가 짜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오늘까지 계속되는 냉전 구도죠. 그래서 우리나라 한반도와 이 주변 정세는 아직도 1945년 체제입니다. 1945년의 냉전 체제가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에서는 공산주의가 물러난 다음에 뭐 동서독도 통일이 되고 베트남도 다른 방향으로 또 통일이 되고 해가지고 냉전은 끝났는데 아직 한반도에는 1945년 냉전 체제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게 70년을 넘어가는 과정에서 드디어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남북한 공이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은 오로지 핵무기 개발에만 집중을 하다가 보니까 경제는 망가지고
체제는 고립이 됐는데 그거 하나에는 성공을 했어요. 드디어 미국을 위협하는 ICBM까지 완성하기 직전까지 갔고 핵폭탄은 아마 금명간에 한 100개쯤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재래식 군사력은 형편없어요. 오로지 핵무기만 개발에만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핵 문제는 과거의 핵 문제와 다른 게 과거는 미북 문제였는데 이제는 북한과 세계 전체의 문제로 바뀌어버렸어요. 북한을 상대로 지금 제재를 하는데 한 10개 이상 되는 나라가 외교관들을 쫓아내버렸습니다. 대사를 아예 추방시켜버렸어요. 외교관계를 끊고 있습니다. 중국마저도 상당한 제재에 지금 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지금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가 아니고 북한과 문명세계의 대결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구조가 이렇게 짜여버리면은 날고 기더라도 북한의 운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시간이 걸릴 뿐이지 결국 북한은 망하게 돼 있어요. 세계 어느 나라가 저렇게 작은 나라가 세계 전체를 상대로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세계 전체를 상대로 싸울 수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 나라 안 됩니다. 미국, 미국, 러시아, 독일. 독일은 세계 전체를 상대로 2번 전쟁을 했어요. 독일 정도 돼야 세계 전체를 상대로 한번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됩니까? 안 되죠. 거기까지 가는 길은 좀 기복이 있겠지만은 결국 구조상 북한은 망하도록 북한 정권은 망하게 딱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딱 그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망하는 방법이 미국의 군사적 공격을 받고 망하느냐, 아니면은 암살당하느냐, 아니면 제재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손들고 나오느냐, 이런 방식의 차이가 있지만은 이 구조에서 망하는 구조에서 북한이 벗어나기가 힘들게 돼 있다. 그게 북한의 큰 변화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도 변화하고 있죠.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문재인 정부가 촛불혁명을 하겠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아닌 사람이 그런 이야기하면 그건 농담이죠. 농담으로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대통령이 촛불혁명 정권이라고 스스로 자칭을 하고 촛불혁명 하겠다면서 이른바 적폐청산 이런 걸 들고 나오면은 그것은 진담으로 봐야 됩니다. 그건 농담 아닙니다. 촛불혁명 하겠다는 거 농담 아닙니다. 왜냐? 대통령이 군 통수권을 가진 사람이 검찰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촛불혁명 하겠다면 그걸 진담으로 그대로 받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이만저만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혁명하면 어떻게 됩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혁명이 합법화됩니까? 혁명을 해도 좋다. 대통령은 혁명을 해도 좋다는 헌법 찾아보신 적 있습니까? 형법에 그런 거 있습니까? 대통령만은 혁명해도 괜찮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혁명은 쿠데타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혁명, 쿠데타, 내란, 반역, 반란 같은 말입니다. 이거 어떤 점에서 같으냐? 헌법 체제를 부정하겠다는 겁니다. 헌법 체제를 부정하는 겁니다. 헌법 체제. 한국 사람들이 혁명 좋아해요. 쿠데타는 나쁘고 혁명 좋다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럼 볼셰비키 혁명도 좋습니까? 혁명은 안 됩니다. 즉 헌법을 부정하겠다는 공개 선언인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헌법은 2가지 기둥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통성이라는 기준이 하나 있어요. 민족사적 정통성.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다. 대한민국만이 우리 민족사의 유일한 정통국가다 하는 것이 정통성입니다. 따라서 북한은 민족사의 이단이고 반란 집단이고 불법 집단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는 하나의 기둥, 가장 큰 기둥입니다. 그게 정통성입니다. 그 정통성 위에 정체성이라는 게 있어요. 국가 정체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체성은 네 가지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반공입니다. 공산주의는 악이다. 두 번째는 자유입니다. 자유는 뭐냐? 자유민주주의, 자유언론, 사유재산의 자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거의 자유, 자유시장경제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세 번째는 민주입니다. 민주. 민주는 어떻게 표현되느냐?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국민 주권론입니다. 주권은 국민 전체가 갖고 있습니다. 문재인 지지 세력만 주권 갖고 있는 거 아닙니다. 민중이라는 어떤 집단이 주권을 행사하는 거 아닙니다. 인민이 주권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다. 프롤레타리아트가 주권 갖고 있는 거 아닙니다. 자본가가 주권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국민 모두가 1인 1표제에 의해서 평등권을 기초로 해가지고 국민이 다 주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것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법치입니다. 법치. 법 앞에 평등한 거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하는 걸 보면은 반공을 부정합니다. 국가보안법 아마 폐지하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국가보안법을 집행하는 기관인 국정원을 지금 사실상 해체하고 있고 수사권을 없애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와 싸운 사람들을 속속 지금 감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끈으로. 그 다음에 자유, 언론 자유, KBS, MBC를 장악하는 거. 저게 바로 언론 자유, 언론 자유를 누르는 것이죠. 공권력과 홍위병 세력이 서로 결탁을 해가지고 민주.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됐을 때 자신이 세 번째 민주정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세 번째는 뭐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만 민주정부다? 그럼 박근혜 민주정부 아닙니까? 이명박 민주정부 아닙니까? 김영삼 민주정부 아닙니까? 노태우 민주정부 아닙니까? 이승만 민주정부 아닙니까? 다 민주정부입니다. 국민이 뽑았으니까. 그러면 저 사람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뭐냐? 민중민주주의에 가까워요. 민중이 권력을 행사하는 게 그게 진짜 민주주의다. 여기 저 사람들 분류로 여기에 민중에 들어갈 사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는 건 뭐냐? 주권이 없다. 강정마을인가 뭔가 어디서 해군기지를 건설하는데 막 폭력 행사하고 공사 방해하고 해가지고 수백억의 손실을 끼쳤는데 정부가 그 불법 시위한 사람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를 했더니 문재인 정부가 구상권 청구를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시위로 국가에 손실을 끼친 거, 국민한테 손실을 끼친 행위에 대해서 벌을 안 주겠다는 겁니다. 그건 말을 바꿔보면 뭡니까? 좌파 또는 친노 세력 또는 친문 세력에 대해서는 법을 느슨하게 적용하든지 아예 그들의 불법을 감싸주고 반공 자유투사에 대해서는 법을 가혹하게 적용하든지 엉터리로 적용하겠다. 법이 평등하게 적용되지 않아요. 이건 법치 파괴입니다. 그 법치 파괴는 어디서 나오느냐? 그 사람들의 민주주의 관에서 나오는 건데 그 민주주의는 국민 주권에 기초한 민주주의도 아니고 자유민주주의도 아닌 이상한 민주주의입니다. 이상한 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인지 그 일부는 진보적 민주주의라고 부르지요. 진보적 민주주의는 그게 북한식 사회주의를 만들겠다는 것이므로 국민 주권에 위반된다 해가지고 2014년 12월에 통진당을 해산할 때 가장 중요한 이유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 정통성을 부정을 하고 국가 정통성 부정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대한민국 건국이 1948년 8월 15일이 아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언제 건국된 겁니까? 오히려 내년을 건국 70주년으로 기릴 생각은 안 하고 상해 임시정부 100주년을 기리겠답니다. 여러분, 상해 임시정부하고 대한민국의 계급이 같습니까? 상해 임시정부가 대한민국보다 높습니까? 높습니까? 임시정부 아닙니까? 임시정부. 국민도 없고 영토도 없고 주권도 없는 임시정부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들도 임시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독립운동 해가지고 완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독립운동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상해 임시정부 수립을 건국으로 치겠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이승만이 주도하고 선거로 만들어진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부정하려는 것은 정통성 부정입니다. 정통성 부정하면은 한반도에서 좋아할 사람 누굽니까? 북한 정권이죠. 대한민국이 정통성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면 자연스럽게 북한이 정통성을 행사하고 한민족의 챔피언이라고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전면적으로 지금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촛불혁명의 정체입니다. 모든 혁명은 혁명 주체 세력이 있고 목표가 있고 이념이 있습니다. 이 촛불혁명 세력의 주체는 야당의 설명에 의하면은 저 입을 빌지 않더라. 야당의 설명에 의하면 거의 주사파가 있고 전대협이 있고 친북주의자들이 핵심이다. 그런데 그런 공격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 나는 한때 주사파였는지 모르지만 지금 전향했다. 난 원래부터 주사파가 아니다. 라고 설명하고 나와야 되는데 설명 안 해요. 설명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정치판에서는 반박되지 않는 거짓말도 진실로 통한다고 해요. 근데 반박을 안 하면은 점잖게 좌파라고 합시다. 좌파. 그럼 촛불혁명 세력은 촛불 좌파 혁명인데 이 좌파는 대한민국에 반대하니까 이 혁명은 중대한 문제를 지금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공, 자유, 민주, 법치를 하나하나 다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틀어서 이건 국채 부정이고 그런데 그것과 함께 외교 노선이 같이 바뀌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에서 친중으로 가고 있어요.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촛불혁명 세력은 대한민국이게 만드는 민족사적 정통성과 반공, 자유, 민주, 법치 체제를 타도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바깥으로는 한미동맹 노선에서 친중 노선으로 즉 자유 노선에서 자유개방 노선에서 자유개방 실용 노선에서 중국 노선이라는 게 뭡니까? 중국, 러시아, 북한 노선 아닙니까? 이거는 공산주의, 폐쇄, 전체주의, 억압, 폭력, 선동 그 세계로 대한민국의 갈 항로를 바꾸겠다. 대륙으로 바꾸겠다. 우리가 해양문화권이 만들어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제도 덕분에 이렇게 발전했는데 그 성공 노선을 바꾸고 실패 노선으로 가겠다. 자유 노선에서 억압 노선으로 가겠다. 개방적 노선에서 폐쇄된 노선으로 가겠다. 해양에서 대륙으로 가겠다. 요거는 복고주의입니다. 복고주의. 옛날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 옛날은 어디냐? 조선조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조선조가 바로 반도에 있으면서 바다로 나갈 생각은 안 하고 해양, 수산 여기에는 아무 관심도 없고 무역에도 관심 없고 오로지 문을 닫고 그렇게 지내다가 식민지가 된 그게 지금 문재인 혁명 집권 세력이 꿈꾸는 세상인 것 같아요. 복고주의입니다. 이거 복고주의입니다. 옛날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복고주의고 역사에 대한 반동이고 이게 수구 세력입니다. 여러분
이승만 박정희가 수구 세력 아니에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게 이게 수구 세력의 전형적인 행태입니다. 수구 세력. 그런데 진보라고 이야기하죠. 진보라고. 한국은 말에 잘 속으니까 행동을 보고 판단 안 하고 말 보고 판단하면은 세상에 성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말 잘하면 다 영웅이 됩니까? 행동을 잘해야죠. 행동. 그런데 한국 사람은 말 잘하는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 속이기가 참 좋아요. 말 몇 마디 바꿔버리면 잘 속습니다. 속은 결과가 뭡니까? 속은 결과가 바로 촛불 사태 아닙니까? 속은 결과가 광우병 사태 아닙니까?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는 사람이 30%나 되고 그 방향으로 책을 썼던 사람이 이 정권의 요직에 들어가 있어요. 자, 이런 큰 변화가 남북한 동시에 레짐 체인지 현상이 보입니다. 북한이 레짐 체인지에 되는데 한국도 반공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지금 바뀌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성공적이었던 국가의 진로도 남쪽으로 가던 배가 북쪽으로 지금 슬 돌고 있고 하는 변화가 한반도에서 동시 진행입니다. 동시 진행. 자, 이거 흥미롭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안 살면은 이거 구경하면은 정말 재밌겠어요. 어떻게 될 거냐. 어떻게 보면 남북한이 서로 망하는 경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누가 먼저 망하느냐. 망한다는 것은 체제가 바뀐다는 거죠. 북한이 망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남한이 망하는 것은 불행이죠. 그 불행은 수많은 사람의 생명이 사라진다든지 재산이 날아간다든지 억울한 사람이 감옥에 간다든지 하는 식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일이 지구상에서 한국에서만 벌어진 일도 아니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런 일이 외국에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됐나 이렇게 살펴보면은 아,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감이 오죠. 1936년에 스페인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선거를 통해서 집권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동으로 프랑코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이게 성공을 하지 못해가지고 내전으로 갔어요. 상방이 한 수십만 죽고 결국 프랑코가 이겼습니다. 프랑코가 이겼어요. 1970년에 남미에서 가장 튼튼한 민주주의를 가지고 있던 칠레에서 36%의 지지로 아옌데라는 공산주의자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 뒤 3년 동안 공산주의적 정책과 외교 노선을 추구하다가 군대가 나와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한 3,000명 죽고 다시 자본주의 체제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칠레라는 나라는 원래 군대가 튼튼하고 해서 밑바탕이 튼튼하고 해서 그 뒤에도 역시 저력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남미에서 제일 잘 되는 나라가 칠레입니다. 혹자는 칠레 군대는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쿠데타가 그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지만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할 수 없었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1990년대 말에 그 베네수엘라 하면 여러분 머리에 딱 떠오르는 게 기름이죠. 석유 부국에다가 그 여성들이 인물이 좋아가지고 미스 유니버스 하면은 베네수엘라 여성들이 많이 뽑혔습니다. 좋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차베스라고 이 군인 출신 사회주의자가 선동을 해가지고 선거를 통해서 집권을 하더니 막 퍼주는 정책에다가 반미 정책으로 도는 바람에 더구나 죽고 나서 또 후계자도 그 비슷한 인간을 만들어내가지고 지금 베네수엘라는 비참합니다. 실제로 먹을 게 없어서 쓰레기통을 뒤진다고 그래요. 아니 석유 부국인데 왜 쓰레기통에서 식량 찾습니까? 국민의 정신을 타락시키고 제도를 엉망으로 만들고 살인사건이
1년에 인구가 한 3천만 정도 될 거예요. 살인사건으로 죽는 사람이 2만 명입니다. 한국에 살인사건으로 죽는 사람이 1년에 400명이에요. 50배입니다. 50배. 인구당으로는 100배네. 범죄, 이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한국의 촛불혁명 세력이 앞으로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스페인 모델이냐? 칠레식으로 되느냐? 아니면은 베네수엘라로 가느냐? 아니면은 한국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저는 앞에 든 세 가지 예는 다 피를 흘렸어요. 한국식으로 해야 됩니다. 한국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한국식으로 해결한다는 건 뭐냐? 민주적으로 해결한다는 뜻입니다. 법으로 해결한다는 뜻이에요. 선거를 통해서 해결한다는 뜻이에요. 가장 그 기본은 여론으로 해결한다는 겁니다. 여론. 국민들의 각성이죠. 국민들의 각성으로 이 반공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을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됩니다. 국민들의 각성입니다. 대한민국은 총구에서 권력이 나오는 게 아니고 여론에서 권력이 나온다면은 여론이 깨어 있어야 되죠. 속으면 안 되죠. 속으면은. 속는 국민들이 있으면 민주주의 안 됩니다. 그건 선동가의 밥이 되는 거죠. 한국 사람, 그러면 우리는 머리도 최고, 세계에서 최고고 학력도 세계 최고라서 한국인들을 절대 안 속는다. 그렇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속는데도 1등 아닙니까? 머리 좋은데도 1등이고 속는데도 1등입니다. 그 증거는 너무나 많습니다. 속는데 1등입니다. 한국 사람. 왜 속느냐? 왜 속느냐? 왜 속습니까? 불평불만이 많고 열등감이 있고 공짜 좋아하고 남 탓하기 좋아하고 번들어한 말에 현혹되고 역사를 잘 모르고 다른 나라하고 비교할 줄도 모르고 사물을 이렇게 좁게 보고 하니까 속는 거예요. 간단하게 하면 교양 부족으로 속습니다. 교양이 부족해서 속습니다. 지식은 많은 것 같은데 교양이 부족해요. 뭐 핸드폰 가지고 뭐 찾고 하는 그런 거는 참 많이 아는데 상식 문제, 퀴즈 문답 같은 이런 지식은 많이 아는데 교양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촛불혁명 세력의 이 도전을 국민의 교양을 회복해가지고 진압을 해야 됩니다. 혁명을 교양으로 진압해야 됩니다. 좌파를 교양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교양하면은 좀 애매모호하고 막연한 것 같지만은 교양이라고 하면은 속지 않는 사람입니다. 속지 않는 사람. 공짜 안 좋아하는 사람. 남 탓하지 않는 사람. 법 잘 지키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사람. 점잖은 말 쓰는 사람. 점잖은 말 쓰는 사람. 여러 사람 앞에서 농담을 하더라도 외설스러운 농담은 안 하는 사람. 주먹다짐 안 하는 사람. 책 많이 읽고 좋은 책이 있으면 권유하고 여행을 많이 하는 사람. 그리고 너그러운 사람. 균형 잡힌 사람.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교양이라고 생각하면 그래요. 뭐 조금 더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면 교양, 인문적 지식이다. 역사, 문학, 철학 플러스 예술, 그 다음에 스포츠. 악기 하나 정도는 다룰 줄 알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그 다음에 스포츠 하나는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스포츠를 통해서 협동정신, 정정당당한 승부, 그리고 문학을 통해서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 역사를 통해서 문명이 어떻게 발전해 왔느냐를 알고 철학을 통해서 이 세상 사물을
산불의 원리를 좀 들여다보는 이런 것을 종합하면은 우리 흔히 그런 사람을 인문학적 바탕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교육이 한국에서 지난 30년 동안 실패했어요. 지식 교육에 치중하고 시험 교육에 치중하다 보니까 결정적인 것은 제가 뭐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만 한자를 포기함으로써 인문의 교양의 바탕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명문고등학교를 없앰으로써 이 국가적 엘리트가 만들어질 수 있는 바탕을 또 없애버렸습니다. 고등학교 때의 그 3년 동안 가장 감수성이 높을 때 인문교육을 하면은 인간의 바탕이 깊어지고 커지고 그 위에 전문 지식을 쌓으면은 사람이 크게 올라가는데 큰 사람이 되는데 시험 선수들 양성한다고 인간의 깊이와 폭을 만드는 이 인문교육, 교양인을 만드는데 실패해버렸습니다. 아니 포기해버렸어요. 그게 바로 한자 말살의 40년 결산입니다. 한자를. 저는 가장 충격적인 게 최근에 어느 방송국의 문화부장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나이가 50대 초반인데 이야기하다가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한자가 섞인 책을 못 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순간에 나는 외국인을 만나는 것 같았습니다. 아,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은 아닌데? 아니다. 문화부장입니다. 문화부장. 유수한 언론사의 문화부장입니다. 한자를 모른다는 것은 뭐냐? 우리 역사를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1970년대 이전에 쓰여진 책을 못 읽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1970년대 이전에 쓰여진 한자 한글 혼용책은 영어와 같아요. 그건 분류도 따로 합니다. 그 순간 외국인하고 내가 이야기하고 있구나. 제가 일본에 가면 한자를 통해서 일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편해요. 그 사람이 오히려 한국 사람 같아요. 한자 모르는 사람하고 이야기하면은 안 통하는 데가 너무나 많습니다. 말이, 언어가 정말 외국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에 지금 한국인 얼굴은 같지만은 한자 아는 사람과 한자 모르는 사람 사이는 그건 외국인과 같은 이질감이 거기 있습니다. 잘 속는 사람은 한자 모르는 사람이 잘 속아요. 선동에 제일 잘 넘어가는 사람은 한자 모르는 사람입니다. 생각을 깊게 안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국호를 쓰라고 했더니 대한미국이라고 썼잖아요. 대한미국이라고 쓰면은 그 국호 아니면 한자로 써야 됩니다. 대한민국이든지 미국이든지 그건 발음 부호 아닙니까? 발음 부호 아닙니까? 큰 대자에다가 한민국 써야 근사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한자로 쓴 대한민국과 한글로 쓴 대한민국의 차이는 뭡니까? 하나는 읽을 수는 있는데 그건 부호입니까? 그러나 크게 딱 써놓으면은 거기 큰다는 말이 두 개나 들어있잖아요. 큰 대자도 크다는 뜻이지만 그 한이라는 뜻이 원래 유목민족 사이에서 나온 말에다가 한자를 붙인 겁니다. 크다는 뜻입니다. 하나, 크다. 징기스칸 할 때 칸이 바로 그 한입니다. 한. 대한민국 할 때 한이에요. 그레이트 칸 리퍼블릭인데 제가 영어로 그대로 번역하면은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뭘 할 거냐 하는 것은 자기가 살아갈 시간하고 딱 견주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아갈 날이 건강하게 살아갈 날이 앞으로 몇 년 남았습니까? 10년 남으신 분도 있고 20년, 30년 여기 계신 분들 기준으로 하면 10년, 20년, 30년 이 기간 중에 뭘 할 거냐? 이 기간 중에 젊은 사람처럼 거리로 나와가지고 태극기를 들고 반공자유투쟁 하는 것도 훌륭한 일이죠. 우리나라 노인처럼 용감한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사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요 남은 기간 중에 나는 젊은 사람들을 길러야 되겠다. 역시 교육이다. 교양인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내 손자부터
아들은 좀 늦었다면 손자부터. 또는 용감한 사람을 기르기 위해서는 역시 돈이 필요하다. 용감한 이 방공투사 젊은 사람들한테 물질적인 지원을 해가지고 마음 놓고 이 반역 세력하고 싸우도록 해야 되겠다. 내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1대1로 하는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꿈나무 키우는 거죠. 금메달 받도록 하는 선수들을 키우는 것보다 방공자유투사 젊은이를 키우는 것이 더 보람된 일이 될 겁니다. 돈을 쓰는 거죠, 돈. 교양인의 조건 하나가 봉사입니다, 봉사. 돈을 번 사람이 돈을 멋지게 쓰는 거죠. 돈을 벌 때 잘 쓰는 거. 사실 이게 어렵습니다. 잘 쓰는 거. 돈을 써야 합니다. 보수 세력이 그동안에 돈 안 써가지고 이렇게 작아진 거 아닐까요? 돈이 있으면서, 시간이 있으면서, 또 지식도 많으면서 그걸 쓰지 않고 자기 혼자서 가지고 있으면은 그게 뭐 좋은 일이 생깁니까? 그래서 교양이란 말을 저는 내년에 화두로 한번 던지고 싶습니다. 화두. 이제는 나이 드신 분들이 직접 행동하는 것도 좋지만 젊은 사람들을 길러가지고 내 대신 나가라. 집회할 때 내 대신 나가라.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1대1로 한 사람을 기릅시다. 한 사람을 책임지고 기르자. 사람에 대한 투자가 얼마나 중요하느냐. 명치유신의 발상지가 일본에는 가고시마라는 데가 있고 옛날에 사스마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이 시모노세키 야마구치현 조슈번이라고 그랬어요. 조슈번. 거기에 학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학이라는 마을에 명치유신 전에 한 선비가 있었어요. 한 유학자가 있었습니다.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학당을 하나 만들었어요. 한 수십 명의 하급 무사를 가르쳤습니다. 이 사람은 또 좀 과격한 행동을 했다 해가지고 30대 초반에 막부에 끌려가서 처형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기른 그 50명 중에서 명치유신의 주역들이 다 거기서 나왔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3분의 1은 명치유신 과정에서 죽었어요. 3분의 1은 살아서 출세를 했습니다. 바로 이등박문이 거기 있는 사람. 명치유신의 발상지인 야마구치 현에서 일본 수상이 8명 나왔습니다. 지금 아베도 바로 그쪽 출신이에요. 사또, 기시, 데라우치, 다나카, 기이치 이런 사람들. 뭐냐 하면 교육의 위대함입니다. 교육이 세상을 바꾸는 거죠. 흔히 세상을 바꾸는 부류가 세 사람이 있답니다. 하나는 바보가 세상을 바꾼다 그래요. 용감한 사람. 바보가 용감하죠. 또 하나는 사람은 외부에서 온 사람. 안에서는 보는 눈이 달라서 세상을 바꾸지 못하는데 바깥에서 영입되어 온 사람이 다음 세 번째가 젊은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 그래요. 그러나 연세 드신 분은 세상이 나쁜 쪽으로 바꿀 때 그 세상을 지키는 힘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은 나라를 망쳐도 노인들이 나라를 지킨다. 그런 나라가 위대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노인들은 세상을 바꿀 힘은 부족하지만은 나라를 지킬 힘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하다.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조건이 이제 크게 변합니다. 이건 크게 변해요.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크게 변하게 생깁니다. 가장 좋은 방향은 김정은이가 암살되는 겁니다. 11.6 사건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괜찮은 사람이
후르시초프 같은 사람이 스탈린 뒤에 등장하는 바람에 그래도 공산주의가 인간의 얼굴을 하게 됐습니다.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남한의 종북 세력의 정체가 드러나가지고 극적으로 한국에서 종북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이 많습니다. 이 세상이 바뀌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게 일본 보면은 일본 내 사회당이라고 있었어요. 이게 냉전시대 때 제2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서 사회당이 있느냐 하니까 사회당 국회의원 누가 이거 머리를 끌적이면서 사회당 국회의원 한 명인가? 이렇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세상이 바뀌면은 한국의 종북 좌파 세력 한순간에 없어집니다. 한번 두고 보십시오. 세상이 바뀌면, 크게 바뀌면 그렇게 된다. 크게 바뀌면. 그런데 이게 크게 바뀌고 있어요. 그게 지금 최선의 코스고 아니면은 한국이 친중, 친러시아, 친북, 대륙 세력과 손잡는 바람에 한미 동맹은 약화되고 미일 동맹은 강화되고 한국은 핵무기를 가진 나라 틈 사이에서 유일하게 핵 개발도 안 하고 농땡이 부리고 있다가 축구공처럼 문재인 대통령처럼 저렇게 당하는 꼴로 갈 수도 있다. 그 결정은 누가 하느냐? 국민이 합니다. 국민이 합니다.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의 깨어난 의식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깨어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래도 한국은 민주주의를 경험한 민주주의를 키워온 나라입니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요새 일부 한국인들이 조금 느끼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는 그래도 자유를 싸워서 쟁취한 자유입니다. 한국인들이 누리는 이 자유는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6.25 때 싸워서 피를 흘려서 쟁취한 자유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메가하드 사령관이 와가지고 천황을 내려앉혀버리고 준 게 일본 사람들이 누리는 자유입니다.